네, 잠시 뒤 11시에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드릴 계획인데요.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야 3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지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경과 보고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하게 돼서 좀 유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왔고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든지 이제는 또 협치는 또 더 이상 못하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 하는 것은 참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국민의 눈에는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흠결투성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의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임명을 강행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협치는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야 3당의 발언까지, 반발까지 들어봤습니다. 글쎄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기는 한데 야 3당의 반응은 상당히 좀 거센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강행,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강행, 이게 이제 야 3당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했던 사건이 뭐냐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가자마자 뭐 BBQ 등의 그 치킨 값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리해내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부영건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제재들에 대해서 이 정책을 펼쳐 나가는 모습들 속에서 국민들이 갑질의 그 대기업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어떤 법을 위반했고 그 위반을 공정거래가 어떤 걸 그 법 체제 속에서 정리해 나가는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은 한 며칠 사이에 상당 부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그 잘된 인사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 여러 가지 그 문제점과 의혹들을 초래했었지만 실질적으로 10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이러한 굵직굵직한 그 국제 행사들이 현재 앞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정세가 계속해서 이 경색되는 부분들을 풀어내야 되는 그 의무도 있는 상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한 임명 과정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이제는 그 장관 낙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잡혀지지 않았는가.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하게 유감의 의사를 표현했던 것, 검증에 안이했던 것, 목표 의식이 앞섰다고 반성하면서 검증에 안이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 정도 아니면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또 의지의 표현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인선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기준선을 확인했다는 말씀인데요. 앞서서도 뭐 야권의 반발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쨌든 업무 능력이라든 이런 걸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른 여러 각도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보면은 여야가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둘 다 양쪽 다 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당이 그래도 역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안정된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겠죠. 역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거예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밀어붙였던 거에 대해서 뭐 대체적으로 여론이 예상했던 부분이다. 네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예상했던 것과 여야 갈등 국면이 계속 재현되는 게 과연 어떤 결말로 치달을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는 가장 정확한 예언자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불행했던 정부들을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 예.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부터라도 사실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결국은 현 정부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해요. 그래서 협치, 국민적인 요구인 협치나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예. 지금 사실 보면 외우 내환의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외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내부의 문제는 결국 인사에 대한 난맥과 야당에서 말하는 그 참사 네. 이런 부분들로 내외에 불안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면에서 좀 이번 기회에 교훈을 얻고 좀 정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도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 네. 운영위에서 네. 조국 수석, 조현욱 수석을 출석을 시키자라는 네.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오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하겠느냐, 최소한 직접 유감 표명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설랑설레했었는데 네. 이제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보는 몸을 낮추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이 그 원했었을 때 언제든지 대응해줬던 모습들이 지난 이제 한 40일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유감 표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부 뭐 언론들이나 그 진보 성향의 신문들 사설을 보면 예. 조국 민정수석의 그 국회 운영위 출석이 과하다, 음포를 넘어서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청와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일정하게 국회로부터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되고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역대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례적일 수 있겠지만 예. 민정수석 입장에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낙마한 현 시점에서 본다라면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내용적으로 그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을 구분하고 예. 그다음에 비공개 회의로 비공개의 그 속사정을 솔직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청와대와 국회 간에 있어서의 협치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 상생의 기본 아닐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그 국회 운영에 참석해서 그 훨씬 더 설득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재의 이 경색됐던 야당과 청와대의 관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예. 또 하나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기 뭐 어느 정도 국회 정상화 이후에 필요하다면 조국 출석 뭐 가능하다,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해법이 될 수 있죠. 네. 사실 그 다음 때 우병우 그 민정수석 때를 보면은 예.
민정수석의 바로 뒤에 대통령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민정수석 선에서 이걸 막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양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전 정권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안 나와가지고 그 정부가 흔들렸던 것과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같이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장을 활용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좀 아쉬운 거는 여당에서 뭐 오늘 그 우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례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관례라고 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관례 자체가 약간 적폐일 수도 있는 건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여야가 그렇게 딱 입장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네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 여당이고 그렇다고 하면 좀 전향적으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이루는 게 그 첫 단추가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예. 뭐 설명할 건 설명하고 협치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예.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난번도 들어요. 말씀하시지만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이게 가동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걸까요? 그동안에 지난 인선까지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측근들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또 4년을 준비하면서 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리스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단수 추천이나 배수 추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인사추천위원회를 하면 이제 비서실장이 인사실장을 합니다. 인사추천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안보실장, 정책실장, 민정, 그다음에 정무, 홍보 요 라인들이 이제 다 들어오고 인사수석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구조로 한다라는 것은 위원회 구조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다수결입니다. 위원회 구조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위원회 구조인데 이렇게 인사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 3배수 이상의 정밀 검증을 한다면 이제까지의 인사 난맥상들을 상당 부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비선이나 사선이 사실상 상당 부분 차단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전달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소위 말하는 공신들의 입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축소되면서 예. 사실상 인사 시스템 자체가 공적 검증과 공적 시스템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실제 어떤 사설에서는 그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진작에 출범하자마자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풀어갔었으면 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예. 후보자 같은 낙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들을 표현을 했는데 많이 늦지 않았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인사가 추천되고 장차관들이 확정되는 과정이라면 예.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요, 향후에 남은 후보자들 같은 경우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이제 이미 추천한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물러설 입장은 아니잖아요. 강행된다면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풀고 가야 된다. 계속 공세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문제를 푸는 거는 역시 여당과 청와대에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본인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원칙 이런 예.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정권에 비해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길 원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진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예. 행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또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전체적으로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몸에 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장 추경이라든지 네.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원내 뭐 대책회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겠지만 예. 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예상대로 항상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예상대로 강경화 장관 얘기도 나오고 예.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전체 회의에서 하면 강경론자들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파와 비둘기파에서 이런 경색 국면에서는 매파가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여당이나 집권 그 정부에서 명분을 주고 실리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네. 사실 인사추천위원회만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 과거의 정부에도 인사위원회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라는 거죠. 예. 대통령이 권한을 얼마나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위원회가 잘 작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정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거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된 하나의 바탕에는 아마 지지율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번 주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국정수행평가에 관한 지지율인데요. 75.6%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3.3%포인트가 떨어졌군요.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은 17.4%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요일별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주별로죠? 예, 주별로. 주별로. 예, 주별로에서요. 이번 주에는 75.6%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긍정 평가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면에 부정 평가는 계속 소폭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빠진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조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는 조사입니다. 예. 그리고 푹 빠진 그 날이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푹 빠졌거든요. 예. 목요일, 금요일이 사실상 허위 혼인신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죠. 예. 그리고 아들, 네. 그 대학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의 학력 문제, 이제 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게 목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동안의 여론이 강경화, 그 다음에 그 김상조 등등 대통령이 그 다음에 김일수 헌재 그 소장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지지율인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즉 국민들이 그 아까 제가 이제 이 라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인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도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한다 한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는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상을 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번 지지율은 그 사실상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주춤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에서의 난맥상들이 국민들 눈에 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마 71%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이제 저 수치가 나온 건데 상당 부분 그 급격한 그 국민들의 그 이 민심 위반들이 있었던 부분을 때 청와대가 명확하게 그 캐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리함으로써 다시 재반등의 그 기회를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그동안의 그 지지율이 사실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호남에서 99%라고 하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조금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 높았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또 평가도 있지만 기대가 많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기대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사실은 이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든데 문제는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이게 뭐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참고 삼아서 어떻게 정치를 펴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걸 평가하느냐의 문제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정부라고 하는 거는 5년 딱 지난 다음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성공한 정부로 다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덤 그 묘소를 찾아간다라고 장담을 했듯이 약속을 했듯이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마지막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교훈을 얻어야 하고 좀 흔들렸다고 해서 그걸 실망하기보다는 이걸 교정하는 지혜를 좀 발휘해야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그런 기회를 보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추세도 추세지만 결국은 대응인데 대응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그 협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건 협치예요. 그러면 야당을 화나게 하려고 하면 그 화난 이유가 뭐냐? 야당에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의 모델을 보여줘야지 성공한 정부로 끝을 내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그러한 성공한 정부, 장기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정부를 이루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추세는 그 자체보다는 그 수치보다는 예. 추세를 봐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됩니다. 뭐 역시나 뭐 여론 배경으로 뭘 하지 말라 그동안 해오셨던 얘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도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엄중한 좀 어떤 말을 좀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특보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어쨌든 좀 그 비약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죠. 비핵화와 검증이 확인되면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야기가 빠지면서 그 전략적 자산의 그 배치 축소 문제나 그다음에 한미연합 그 훈련의 축소 문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가 그 문재인 특보가 개인적으로 학자적 소신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해왔던 이야기를 예. 똑같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것이냐라는 네.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한미 관계를 수세적이고 종속적으로 그 풀어왔던 역대 정부와 달리 네. 상당 부분 공세적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그 해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원래 어떤 정책을 나오면 한번 띄워보잖아요. 네, 네. 풍선을 탁 띄워보고 그 풍선에 대해서 반응을 보는 건데 미국 조야의 반응을 떠보는 또 하나의 의도된 발언 아니냐. 네. 이 두 측면이 이후에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10일 남았으니까 밝혀지겠죠. 예, 예. 네, 그리고 저희 두 분과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